예, 이어서 wage offer distribution에 대한 이야기랑 reservation wage, 그 job search에 있어서 이제 언제 job search를 그만두는가, 마음에 드는 wage offer를 받게 되면 이제 job search를 이제 그만두게 되겠죠. 그 적정한 어떤 임금 수준을 우리가 asking wage 혹은 reservation wage라고 이야기할 텐데, 우선 wage offer distribution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직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임금을 분포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뭐 대체로 다음 슬라이드에서처럼 이런 형태의 모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지나치게 낮은 웨이지 같은 건 애초에 노동시장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뭐 또 지나치게 높은 웨이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어떤 특수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소양을 갖춘 사람들 혹은 뭐 스킬을 뭐 라이센스가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은 더 높은 웨이지 오퍼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제 평균적인 뭐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의 경우에 이제 어떤 웨이지 오퍼를 받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뭐 지나치게 높은 임금을 우리가 고려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예를 들면 $5에서 시간당 $5에서 $25 사이에서 웨이지를 관찰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임금 혹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임금을 이제 제시하거나 혹은 이제 관찰하는 경우는 드물 거고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 뭐 교육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스킬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인적 자본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비슷한 웨이지 디스트리뷰션을 관찰하게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대체로 한 $5에서 $25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구직자들 혹은 뭐 노동자들, 구직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구직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제 웨이지 오퍼를 받게 될 텐데, 물론 현실은 좀 다를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현실에서는 어떤 회사가 뭐 급여가 연봉이 얼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 한번 지원을 해봐라, 뭐 이런 이제 정보를 우리가 입수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쪽 회사에 어플라이를 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모형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매칭 모형이라든가 혹은 뭐 디렉티드 서치 모형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잡 서치 모형 혹은 매칭과 관련된 이론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잡 서치 이론은 이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웨이지 오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이제 웨이지를 하나씩 관찰하는 형태의 이론을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이론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과는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잡 서치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어떤 고용 기회를 관찰하거나 그런 기회를 오퍼를 이제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을 조금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잡 서치 활동을 통해서, 구직 활동을 통해서 $8에서 $22에 해당하는 급여, 시간당 임금이겠죠. 그래서 뭐 주당 한 40시간, 그 다음에 4주 40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4주 정도 일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8를 받는다고 하면 한 달 급여가 얼마가 될까요? 32 곱하기 4 하면 한 $1280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1280 하나로 하면 한 150여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한 3배 정도 되는 급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한 3배쯤 된다고 한다면 한 400여만 원 조금 안 되겠죠. 한 360만 원 정도 월급으로 따진다면, 이 경우에는 한 130만 원 정도. 그래서 대체로 130만 원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그 정도의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잡 오퍼를 받을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360, 굉장히 좋은 직장이죠. 360여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400여만 원. 실수령의 기준은 아니겠죠, 그렇죠? 세금 다 떼고 나면 대졸 급여가 은행권 같은 경우에,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생각에 이 정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못 받겠네요. 실수령액으로 따지면 뭐 한 300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한
200여만 원대 후반쯤 될 것 같습니다. 250만 원 정도는 넘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웨이지 오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반면에 비교적 낮은 급여 혹은 이제 비교적 높은 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뭐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특정한 웨이지 오퍼를 받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웨이지 오퍼 디스트리뷰션 자체를 이제 구직자들이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겠습니다. 실제로 내가 어떤 웨이지 오퍼 디스트리뷰션을,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부터 6까지 각각 숫자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데 실제로 주사위를 던져봐야 내가 어떤 숫자를 관찰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 확률은 대충 알고 있는데 실제로 나한테 어떤 오퍼가 올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죠. 트레이드 오프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레이드 오프는 구직 활동을 반복적으로 계속 수행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주사위 던지기를 하는 걸 테니까 더 좋은 오퍼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잡 서치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이 분포로부터 웨이지를 하나씩 끄집어낸다. 로또에서 공을 뽑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퍼가 나한테 오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관찰을 한다면 계속해서 좋은 오퍼를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속해서 비용이 들겠죠. 웨이지 오퍼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웨이지를 하나씩 관찰할 때마다 구직에 따르는 크게 두 가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레주메도 보내야 되고 인터뷰도 해야 되고 이러한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직접적인 비용, 여기서는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라고 불렀는데요. 뭐 당연히 교통비만 포함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한국은 뭐 대체로 수도권에 이제 수도권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동에 따른 비용이 크게 들진 않겠지만, 그럼 뭐 미국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뉴욕에 사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 잡 인터뷰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뭐 6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시차도 있으니까 뭐 대체로 뉴욕에서 이제 밤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뭐 하룻밤을 자고 그렇게 되죠. 하룻밤 가서 도착해서 또 하룻밤 자고 아침에 또 인터뷰하고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상당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opportunity cost, 기회 비용인데, 기회 비용은 뭐냐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잡 서치를 시작한다고 하면 뭐 opportunity cost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잡 서치를 이제 좀 했어요. 해서 웨이지 오퍼를 몇 개 받았습니다.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웨이지 오퍼를 몇 개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걸 포기하고 또다시 잡 서치를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오퍼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질 테니까 그거를 포기하는 것이 기회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기존에 내가 받은 어떤 웨이지 오퍼가 있으면 뭐 시간당 한 16달러 정도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 잡 오퍼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포기하고 잡 서치를 하게 되면 시간당 16달러의 잡을 내가 포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잡 서치는 이러한 기회비용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잡 서치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수행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이제 웨이지 오퍼를 받는 거니까 더 높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높은 임금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주사위 던지기를 계속 할 때 6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잡 서치가 이제 주사위 던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속 더 좋은 오퍼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라든가 혹은 기존에 내가 받았던 웨이지 오퍼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기회비용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트레이드 오프가 있고, 어느 선에 선가는 잡 서치를 중단하고 어떤 웨이지 오퍼를 내가 억셉트해서 이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어떤 구직 활동의 형태는 sequential search고요.
그 뭐 반대말은 non-sequential search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뭐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sequential search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순차적 이런 뜻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잡서치를 하다가 자기 마음에 드는 웨이지 오퍼를 관찰하는 순간, 그 순간 잡서치를 딱 그만두고 그 웨이지를 accept하는 거예요. 수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탐색을 하다가 마음에 드는 웨이지를 웨이지 오퍼를 받게 되면 서치를 그만두고요.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내가 받은 웨이지 오퍼를 수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sequential search예요. 근데 이제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웨이지 오퍼를 받지 못했다면 이제 계속해서 잡서치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 사람은 구직 활동을 그만두고 웨이지 오퍼를 수락하게 될까? 이제 sequential search를 가정하는 것이고, sequential search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reservation wage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wage offer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reservation wage보다 더 높은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챕터 12에서는 asking wage라는 표현을 쓰고요. 사실은 reservation wage라는 표현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reservation wage라고 이게 이제 그 잡서치와 관련된 논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쪽 매크로 쪽에서도 있고 뭐 레이버 이코노믹스 쪽에서도 있고 한데 저도 이제 관련돼서 계속해서 논문을 많이 보면서 익숙하게 접했던 용어는 사실 reservation wage고 우리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asking wage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제가 뭐 그냥 교과서에 있는 용어니까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보고 좀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해서 두 가지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이제 레이버 서플라이에서 reservation wage, 의중임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임금 수준이라는 의미에서 사용을 했고 여기에서 reservation wage라고 하면 그냥 그 잡서치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임금 수준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reservation wage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그때그때 컨텍스트에 따라서 무차별해지는 그러니까 어떤 두 가지 디시전이 의사결정을 무차별하게 만드는 어떤 임금 수준을 대체로 우리가 다 reservation wage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더 reservation wage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sking wage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용어를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저는 reservation wage를 선호합니다. 마음에 드는 wage offer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reservation wage보다 더 높은 임금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금 이 sequential search에서의 reservation wage라고 하는 것은 지금 job offer를 받았는데 이제 wage죠. wage offer를 받았는데 그거를 받아들여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걸 받아들여서 일을 하는 것과 그것을 turn down 하고 다시 job search를 시작하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임금 수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sequential search, 우리 지금 job search가 sequential search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하고 있는 것은 자, 이 둘이 무차별해지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그쵸? 지금 받은 내 손에 있는 wage offer와 오퍼를 수락하는 것과 자, 이것을 포기하고 다시 이제 웨이지 오퍼를 웨이지를 보통 이제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제 draw 한다 그러거든요. draw. 그러니까 다시 웨이지를 관찰한다 혹은 웨이지를 뽑는다.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웨이지를 이제 뽑는다. 뭐 로또에서 공을 뽑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포기하고 다시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무차별해지는 임금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이 리저베이션 웨이지 자체가 다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시간당 12달러라고 한번 해보죠. 이 사람이 만약 11달러의 웨이지 오퍼를 받게 됐으면 이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낮은 웨이지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반면에 뭐 13달러를 받게 된다면 그건 마음에 드는 웨이지 오퍼인 거죠.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더 높은 웨이지 오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웨이지 오퍼보다 더 높은 웨이지를 관찰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 12달러니까요. 12달러보다 더 높은 웨이지 오퍼를 관찰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구직 활동을 이제 중단하고 당연히 이제 실업은 종료가 되겠죠. 12달러보다 높은 웨이지 오퍼를 받았으니까 고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인 12달러보다 낮은 웨이지 오퍼를 받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웨이지 오퍼를 12달러보다 낮은 웨이지 오퍼를 거부하고 포기하고 혹은 턴다운하고 다시 이제 구직 활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리저베이션 웨이지니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 환경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실업급여 정책이 달라질 때 개인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런 얘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섹션의 타이틀은 Asking Wage, Reservation Wage고요. 뭐 의중 임금이라고 번역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유보 임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구직자가 주어진 job offer 혹은 뭐 웨이지가 바로 job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웨이지가 job입니다. 그래서 10달러, 15달러 이렇게 오면 그게 그냥 15달러짜리 job이에요. 시간당 15달러짜리 job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만약에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의중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직자가, 실업자죠. 구직자가 주어진 웨이지 오퍼를 받아들여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그것을 포기하고 턴다운하고 거부하고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이제 무차별해지는 그런 임금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리저베이션 웨이지의 차이가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높고 어떤 사람은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낮을 텐데, 그러한 리저베이션 웨이지의 차이에 따라서 실업 기간의 길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낮은 사람들은, 그림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죠.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낮은 사람들은 아마도 뭐 한 8달러, 9달러, 한 10달러 정도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낮은 수준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임금을 관찰하면 억셉트 할 것이고, 이런 임금을 관찰하면 턴다운하고 다시 잡 서치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웨이지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일종의 확률입니다. 이 분포의 아랫부분의 면적의 합은 1이 되겠죠. 확률이니까. 뭐 주사위 던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한 2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주사위 던지기에서. 그럼 이제 3, 4, 5, 6을 관찰하면, 그러면 웨이지 오퍼를 억셉트 하는 거고, 2를 관찰하게 되면 이제 웨이지 오퍼를 턴다운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3, 4, 5, 6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주사위 던지기라고 생각해 보면 각각의 확률이 6분의 1이란 말이에요. 3, 4, 5, 6을 관찰할 확률은 6분의 4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낮은 사람들이 실업에서, 그러니까 실업 기간이 종료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겠죠. 6분의 4. 이제 비교해 보죠. 반대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높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반대로 이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5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웨이지 오퍼를 죄송합니다. 웨이지 오퍼를 받았을 때 고용 관계를 체결하려고 하냐면, 물론 이제 O를 받은 경우에는 무차별하니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안 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편의상. 나중에 가면 제가 또 다르게 가정을 할게요. 6을 받으면 6을 관찰하게 되면 그 웨이지 오퍼는 억셉트 할 거고요. 반대로 1, 2, 3, 4를 관찰하게 되면 이 사람은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5니까 1, 2, 3, 4를 관찰하게 된다면 그러한 웨이지 오퍼는 턴다운 할 거예요.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높은 사람의 경우에 웨이지 오퍼를 수락할 확률은 6분의 1이 되겠죠. 6을 관찰해야지만 실업 기간을 종료하고 고용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테니까요. 반대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낮았던 사람은 첫 번째 이 사람의 경우에는 6분의 4의 확률로 3, 4, 5, 6의 웨이지를 관찰하면 실업기간, 구직을 끝내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더 높은, 그러니까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 하락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은요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겠죠.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높은 임금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고요. 그래서 실업 기간을 끝내고 고용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구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높은 웨이지 오퍼를 받아야지만 그것을 억셉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 낮을 것이고, 이 사람들보다 낮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기간, 구직기간을 끝내고 고용계약을 체결할 가능성 혹은 구직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직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실업기간이, 그러니까 스펠이죠. unemployment spell.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을 거고요. 반대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렇기 때문에 구직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실업기간도 더 길어지게 되고 스펠이 길어지겠죠. 상대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다 상대적입니다.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러한 사람들의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달라지는 것일까? 어떤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 우선 이제 두 가지 개념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첫 번째는 잡 서치를 할 때, 지금 제가 이제 웨이지 오퍼를 얼마짜리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뭐 시간당 $10짜리 예를 들면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잡 서치를 이걸 포기하고 잡 서치를 할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이 무엇일까? 추가적인 잡 서치를 통해서 얻는 이득은 무엇일까? 추가적인 편익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새롭게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구직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웨이지를 하나 들어오고 했습니다.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들어오를 했고, 죄송합니다. 알약을 제가 사용하고 있어서 들어오를 했고, 들어오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턴다운 한 다음에 또다시 드로우를 하는 상황이에요. 또다시 드로우를 할 때의 편익, 이득이 무엇일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5달러의 웨이지 오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5달러의 웨이지 오퍼 한 사람과 10달러의 웨이지 오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각각의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오퍼를 포기하고 다시 잡서치를 했을 때 누가 더 높은 편익을 얻을까? 비용을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더 높은 편익을 얻을까? 조금 이제 감이 오지 않는다면 제가 하나 더 예를 추가했습니다. 자, 이제 5달러의 웨이지 오퍼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고요. 이번엔 25달러의 웨이지 오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25달러면 사실 웬만해서는 이렇게 뽑기 어려운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주사위 던지기를 해서 2를 관찰을 했고 한 사람은 6을 관찰을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이제 각각 이걸 턴다운해서 다시 잡서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누가 더 높은 편익을 얻을까? 이미 25달러의 웨이지 오퍼는 거의 뭐 맥시멈이기 때문에 6을 지금 뽑았단 말이에요. 주사위 던지기 해서 얼마나 더 좋은 값을 가질 수 있겠어요. 거의 미미하겠죠. 이 사람의 경우에 25달러의 웨이지 오퍼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 추가적인 잡서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 이득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디스트리뷰션 가정했냐면 보시면 25달러가 맥시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좋은 웨이지를 사실 관찰할 수 없는 상태예요. 25달러를 관찰한 사람이 추가적인 잡서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제로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주사위를 던지기를 해서 2를 관찰한 사람이 다시 잡서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이 사람과 비교했을 때 25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이그젬플로 돌아가서 5달러를 관찰한 사람과 10달러를 관찰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각자 추가적으로 다시 잡서치를 해서 추가로 얻는 편익 누가 더 클까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5달러의 웨이지 오퍼를 관찰한 사람이 더 크겠죠. 이 사람은 주사위 던지기에서 1을 관찰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예를 들면 3을 관찰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을 관찰한 사람은 2, 3, 4, 5, 6을 관찰할 수 있겠죠. 다시 잡서치를 하게 되면 주사위 던지기를 다시 하면 물론 1을 관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2, 3, 4, 5, 6을 관찰할 확률이 6분의 5예요. 더 높은 웨이지를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큽니다. 하지만 10달러의 웨이지 오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3이라고 한다면 4, 5, 6을 관찰을 해야지만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확률은 상대적으로 5달러의 웨이지 오퍼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작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인 잡서치를 통해서 추가로 얻는 추가적인 잡서치라고 얘기해도 괜찮죠. 추가적인 잡서치, 어나더 잡서치가 사실 조금 더 맞는 표현이긴 하죠. 추가적인 잡서치, 조금 어디셔널 잡서치가 맞기는 맞는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조금 그러네요. 그렇죠? 잡서치를 다시 시도했을 때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구직 활동을 다시 시작했을 때 얻게 되는 편익은 자신이 얼마의 웨이지 오퍼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더 높은 웨이지 오퍼를 받은 사람들일수록 추가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 손에 있는 지금 받은 웨이지 오퍼예요. 좋을수록 그러니까 웨이지가 높을수록이겠죠. 좋을수록 새로운 구직 활동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구직 활동을 통해 얻는 편익은 내 손에 내가 가지고 있는 웨이지 오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점 줄어든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에서처럼 세로축은 당연히 뭐 추가적인 편익을 달러로 표시할 수 있겠죠. 내가 5달러짜리 웨이지 오퍼를 손에 쥐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또 다른 구직 활동을 통해서 10달러의 오퍼를 받게 된다면 추가적인 편익은 그거의 차이만큼일 때니까 5달러를 가지고 있고 추가적인 잡서치를 통해서 새로운 구직 활동을 통해서 10달러를 관찰했습니다. 그럼 추가적인 편익은 이거의 차이인 이제 5달러만큼이 될 테니까 세로축의 값은 이제 달러라고 쓸 수 있고 가로축의 값은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오퍼예요. 내가 지금 받은 직전 구직 활동을 통해서 내가 지금 받은 오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달러의 오퍼를 가지고 있는 사람, 새로운 구직 활동을 통한 편익이 더 크고요. 10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크고, 그 다음에 20달러와 25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 편익을, 추가적인 편익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20달러를 관찰한 사람의 추가적인 편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의 웨이지 오퍼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추가적 편익은 달라지는데 이렇게 감소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용 측면에서 보고 싶어요. 구직 활동에 따른 비용. 아까 이제 비용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봤었습니다. 하나가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 같은 것들이고요. 직접적인 비용이겠죠. 구직 활동에 수반되는 직접 비용, 다이렉트 코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회 비용을 또 이야기했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서 보고 싶은 것은 구직 활동에 따른 비용, 물론 이제 내가 얼마만큼의 웨이지 오퍼를 지금 갖고 있는가와 사실 상관없이 항상 일정 비용의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는 발생할 거예요. 내가 25달러짜리 오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마음은 가볍겠지만 뭐 실제로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가 뭐 LA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뭐 비행기 값이 더 싸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내가 더 좋은 오퍼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내가 뭐 나쁜 오퍼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음은 절박할 뿐이지 비행기 값이 더 비싸지는 것도 사실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의 오퍼를 가지고 있느냐, 내 손에 얼마짜리 오퍼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이렉트 코스트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바로 기회비용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만일 내가 10달러짜리 웨이지 오퍼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억셉트 할 수도 있고 이걸 턴다운하고 새롭게 구직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새롭게 구직 활동을 하게 된다면 기회비용이 바로 이 10달러가 되겠죠. 이걸 내가 포기해야 될 테니까. 물론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앞으로 내가 얻게 되는, 그러니까 새로운 구직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제 웨이지 오퍼가 있겠죠. 이제 그거와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편의상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오퍼가 기회비용이다 라고 해도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제가 10달러를 손에 쥐고 있고요. 이걸 만약에 턴다운하고 다시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달러를 관찰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10달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둘의 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베네핏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그냥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웨이지 오퍼를 기회비용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나에게 더 좋은 오퍼가 왔었다면 그거를 포기할 때 새로운 구직 활동을 할 때 그걸 포기해야 될 테니까 그런 경우에 한계 비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직에 따른 한계 비용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이제 웨이지 오퍼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가 더 좋은 웨이지 오퍼를 손에 쥐고 있다면, 그렇다면 새로운 구직 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한계 비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직 활동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웨이지 오퍼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손에 쥐고 있는 웨이지 오퍼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마지널 코스트가 마지널 코스트입니다. MC 마지널 코스트는 당연히 이렇게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곡선을 결합하면 됩니다. 마지널 베네핏 혹은 마지널 레비뉴, 여기서 이제 제가 마지널 레비뉴라고 썼는데 뭐 편익이라고 하셔도 괜찮고 수입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계 수입,
한계 편익 다 괜찮아요. 이건 한계 비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의 한계 수입, 한계 편익과 이제 한계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제 이 사람의 reservation wage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 바로 이 MC와 MR이 만나는 점에서 reservation wage가 결정이 될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러한 한계 비용과 이러한 한계 수입을 갖는 혹은 한계 편익을 갖는 사람의 reservation wage가 됩니다. 혹은 asking wage. 그래서 이 W hat보다 W hat이라고 보통 읽어요. W hat보다 더 높은 wage offer를 관찰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sequential search를 가정했으니까 서치를 그만두고 고용계약 체결하는 거고요. 만약 이제 W hat보다 낮은 임금을 관찰하게 된다면, 드로우하게 된다면, 그럼 이제 그거 버리고 다시 잡 서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해 볼 수 있는데, 뭐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 비교하는 거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10달러의 웨이지 오퍼를 관찰했다고 한번 해보죠. 이게 이제 리저베이션 웨이지인데 10달러의 웨이지 오퍼를 관찰했습니다. 그럴 때 한계 편익은 이만큼인데 한계 비용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웨이지 10달러를 턴다운하고 새롭게 구직 활동을 할 때 내가 추가로 얻게 되는 편익은 이만큼이지만 발생하는 비용은 추가적인 비용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의 편익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구직 활동을 통해서 10달러를 턴다운하고 다시 구직 활동을 함으로써 이만큼의 추가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만큼의 추가적인 편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달러를 턴다운하고 당연히 구직 활동을 다시 시작하겠죠. 그래서 W hat보다 낮은 임금을 관찰할 경우에는 항상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다시 구직 활동을 선택하게 되고, 반대로 20달러의 웨이지 오퍼를 관찰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이제 추가적인 비용은 이만큼이고 추가적인 편익은 이만큼입니다. 20달러를 관찰했어요. 근데 20달러를 포기하고 다시 구직 활동을 했을 때 내가 추가적으로 얻을 것이라 예상되는 편익은 이만큼에 불과하지만 20달러를 버려야 되니까 비용은 한계 비용은 이만큼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만큼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손실이겠죠. 그러니까 디스유틸리티, 네거티브 베네핏이 발생합니다. 그럼 당연히 20달러를 억셉트 하는 것이 좋겠죠. 이걸 포기하는 것보다는 20달러를 억셉트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한다면 당연히 그 웨이지를 억셉트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asking wage 혹은 reservation wage는 바로 구직 활동을 중단하는 것과 구직 활동을 다시 갖고 있는 받은 wage offer를 턴다운하고 구직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사이 두 의사결정이 무차별해지는 임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사람마다 달라질까?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은 대체로 사람마다 어떤 특성의 차이라든가 혹은 제도의 차이 같은 것들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의 차이를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디스카운트 레이시고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가중치를 부여하는가, 그러니까 현재와 미래 사이에 나의 가중치는 어떠한가. 현재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미래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할인율이 높다고 얘기하고, 현재가 더 중요한 사람, 미래보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현재보다 미래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부등호는 미래가 크다는 뜻이 아니라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할인율이 낮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할인율에 따라서 사람마다 리저베이션 웨이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에 따라서도 실업급여 수준의 차이, 내가 얼마만큼의 실업급여를 받는가, 구직기간 동안, 잡서치를 하는 동안 그 차이에 따라서 이제 리저베이션 웨이지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요. 우선
구직 활동의 결과 내가 어떤 웨이지를 드로우하게 되는가는 현재 발생하는 사건이라기보다는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는 사건일 거예요. 혹은 몇 달 뒤 이렇게 가까운 미래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미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인내심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릴 용의가 있지만, 반대로 할인율이 높아서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발생할 편익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발생할 편익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높은 할인율을 갖는다면 미래의 편익이 자신한테는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지는 것이죠. 할인율이 높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상대 낮은 할인율이 낮은 할인율을 높은 죄송합니다. 높은 할인율을 갖는다면 자, 미래에 발생할 혹은 이제 미래에 받게 될 미래에 드로우하게 될 발생할 미래에 얻게 되겠죠, 그렇죠? 관찰하게 될 이제 웨이지 오퍼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상대적으로 웨이지 오퍼를 낮게 평가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새로운 구직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추가적인 편익과 새로운 구직 활동을 통해 얻게 되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할인율은 미래에 얻게 될 웨이지 오퍼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얻게 될 추가적인 편익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할인율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 추가적인 편익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Marginal Revenue Curve를 혹은 한계 편익 곡선을 MR 곡선을 어떻게 이제 이동시키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5달러, 10달러를 관찰했다고 한번 해보죠. 10달러를 관찰했을 때 제가 지금 10달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달러를 포기하고 구직 활동을 내가 선택할 때 추가적으로 얻는 편익이 이만큼이었었다면 그 편익이 이제 미래에 발생할 것이고 저의 할인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그 편익의 가치가 전보다 하락하겠죠. 이렇게 할인율이 높다면. 그러니까 더 많이 디스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할인율이 높다는 얘기는 미래에 얻게 될 예를 들면 100만 원의 가치가 더 디스카운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은 뭐 이걸 페이션트 하지 않은 사람, 임페이션트 한 경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하고, 또는 뭐 다양한 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할인율이 높다는 표현과 뭐 정확히 같은 뜻은 아닙니다만 대체로 이렇게 함께 쓰는 표현들이 인내심이 약하다, 혹은 또 근시안적이다, 뭐 이런 표현하고 이제 흔히 같이 섞어서 씁니다. 물론 정확한 의미는 같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의미하는 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인율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편익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이고요. 그래서 할인율이 높은 사람의 추가적인 편익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더 아래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선이 바로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의 한계 수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혹은 한계 편익.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있는 실선이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람의 한계 수입, 한계 편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인율이 낮은 사람과 할인율이 높은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할인율이 높은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 죄송합니다. 낮은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W
제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할인율이 높은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이렇게 W1 해시 되겠죠. 그래서 누구의 어떤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더 높은가 라고 한다면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갖고요. 그만큼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웨이지가 와도 조금 더 기다릴 용의가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면에 이제 할인율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하락한다, 더 낮은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갖는다, 의중 임금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업급여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대체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이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제 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에서 했었는, 첫 번째 베네핏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이제 코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코스트는 바로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웨이지 오퍼를 포기할 때 발생하는 이제 기회 비용이었었습니다. 트랜스포테이션 코스트는 내 손에 어떤 웨이지 오퍼가 있든 뭐 좋은 오퍼가 있든 나쁜 오퍼가 있든 뭐 똑같이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똑같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실업급여냐면 주당 200달러를 받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한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당 200달러니까요. 근데 보통 한 주에 40시간 일한다고 한다면, 이 계산은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실업급여 일주일에 200달러씩 받고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제 손에 얼마만큼의 웨이지 오퍼, 어떤 웨이지 오퍼를 제가 가지고 있냐면 시간당 10달러의 잡 오퍼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잡을 억셉트하게 된다면 시간당 10달러를 받는 거니까 주당 40시간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400달러만큼을 벌 수 있는 잡 오퍼를 제가 지금 손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opportunity cost라고 했습니다. 이걸 이제 포기하고 새롭게 구직 활동을 한다면 바로 400달러가 한개 비용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웨이지 오퍼를 한 달에 일주일에 400달러를 벌 수 있는 웨이지 오퍼를 제가 만약에 턴다운 한다면 이만큼이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업급여가 없을 때 이렇게 하죠. No UI요. 실업급여가 없는 경우에 제 한계 비용은 바로 일주일에 400달러를 희생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400달러의 웨이지 오퍼를 턴다운 해도 여전히 저는 200달러만큼을 일주일에 실업급여로 받습니다. 그래서 400달러를 실제로 포기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200달러만큼을 또 실업급여로 받기 때문에 실제로 포기하는 기회비용은 200달러가 되겠죠. 어떻게 쓸까요? 400-200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저의 기회비용은 주당 200달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400달러를 포기하는 셈이지만 실제로 400달러의 잡 오퍼를 포기하지만 실업급여 200달러를 지급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의 기회비용은 이제 200달러로 줄어들게 되겠죠. 실업급여의 크기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달라질 거예요. 우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다시 시작할 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와는 다르게 이번엔 한계 편익, 한계 수입 곡선은 변하지 않고 한계 비용 곡선만 이동하겠죠. 이제 어느 쪽으로 이동하냐면 오른쪽 혹은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한계 비용 곡선이 이건 이제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곡선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예를 들어서 20달러의 웨이지 오퍼를 제가 관찰했다고 한번 해보죠. 제 손에 지금 20달러의 웨이지 오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20달러를 버리더라도, 실업급여 단위로 본다면, 뭐 시간당 얼마만큼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실제로 제가 포기하는 비용은 이만큼이 아니라 이만큼으로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만큼이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간당 실업급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추가적인 구직 활동을 통해서 구직자들이 포기하게 되는 잡 오퍼의 일부를 정부가 보존해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W0 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더 높은 W1 될 거예요. 그래서 실업급여는 말씀드렸듯이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그러니까 새로운 구직 활동을 통해서 포기해야 되는 웨이지 오퍼의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그러니까 한계 비용을 떨어뜨림으로써 한계 비용이죠. 한계 비용을 낮추기 때문에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경우에 실업기간이 더 길어질까?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지 않는 사람이 더 긴 구직기간을 갖게 될까? 라고 물어본다면 물론 이제 질문 자체가 조금 넌센스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뭐 고용 이력이죠. 몇 개월 동안 지금 이제 구직 활동을 하기 직전에 얼마 동안 일을 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이제 뭐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정부 기관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직장에서 얼마만큼의 급여를 받았었는지 이런 것도 다 모니터링을 해서 최종적으로 몇 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뭐 무한정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을 단순히 이제 구분해서 보는 건 조금 make sense 하진 않고요. 여하튼 우리가 지금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실업급여 자격을 갖추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일수록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더 높은 웨이지 오퍼를 받아야지만 고용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겠죠. 실업기간을 끝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들이 당연히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높으니까 구직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로 실업급여 시스템은 UI 시스템은 구직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고요. 혹은 뭐 실업기간이죠. 실업기간을 이제 연장하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리저베이션 웨이지를 높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실업기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실업급여를 더 오래 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구직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잡서치는 하지 않고 그냥 스테이터스만 구직이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직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높아져서 그보다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웨이지 오퍼 디스트리뷰션에서 자신의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이럴 때는 이만큼의 웨이지를 관찰을 해야 실업기간을 끝내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실업기간이 종료될 확률이겠죠. 이 면적이. 근데 반대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이렇게 높아지면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기간을 종료할 가능성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업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실업률은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앞서 Steady State Unemployment Rate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 보면 고용에서 실업으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와 실업에서 고용으로 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같은 상태가 Steady State이라고 했고, 그때 나타나는 실업률을 Steady State Rate of Unemployment라고 우리가 불렀었는데,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상승해서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확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실업을 끝내고 고용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전보다 더 낮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은데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점점점 줄어든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이 전체 풀이 커져야 그제서야 이제 이 값이 같아지겠죠. 이제 일정한 비율, 이 비율이 하락한 거니까요. 이 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커져야 이제 나가는 숫자가 전과 같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은 전보다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된다면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리저베이션 웨이지보다 높은 임금을 관찰해야지만 실업을 끝내고 구직활동을 끝내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나중에 고용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렇게 들여다보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실제로 구직을 끝내고 일자리를 갖게 되었을 때. 그래서 뭐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잡서치 모형에서 두 가지 실업기간과 관련해서 구직기간 혹은 실업기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해볼 수 있냐면, 당연히 구직활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 구직활동을 통해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당연히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상승할 테니까 실업기간은 길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와 같은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디스카운트 레이트이 뭐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인내심이 더 강해지거나 미래에 대해서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 경우, 이제 할인율이 하락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정반대로 우리가 앞서 봤던 경우와 반대의 경우, 그렇다고 한다면 이 경우에 두 번째 경우는 정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그림을 그렸던 거랑은. 그래서 이제 베네핏이 늘어나는 경우니까 이렇게 당연히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상승하게 되고, 그러면 첫 번째 결과와 동일한 implication, prediction을 얻게 됩니다.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상승했으니까 그만큼 인내심이 더 길어진 것이죠. 상승했으니까 더 높은 임금을 관찰할 가능성, 다시 말하면 구직을 끝내고 고용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하락할 거예요. 따라서 실업기간은 더 길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sking wage, reservation wage와 관련돼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는 과연 reservation wage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것인가? 뭐 그렇지 않겠죠. marginal revenue와 marginal cost가 일정하다면 우리 그림에서처럼 이 곡선 두 개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의 reservation wage도 변하지 않겠지만, 하지만 또 상황은 그렇지 않을 테니까요. 대체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싶은 것은 실업 기간이 얼마만큼 긴가, 내가 얼마만큼 오랫동안 구직 활동을 해 왔는가에 따라서 실업 기간, 구직 기간이 끝날 가능성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실업기간이 긴 사람이 일자리를 찾을 확률과 실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람이 일자리를 찾을 확률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뭐 대체로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볼 거거든요. 실업기간,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려고 하는 내용은 구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실제로는 구직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반대로 두 가지 경우가 다 존재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첫 번째 경우만 보겠습니다. 유동성 제약, liquidity constraint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일을 할 때는 소득을 계속 생산 활동을 하고 소득 창출 활동을 하니까 소득이 있어서 소비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만약에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되고 이제 계속해서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이제 모아놓은 돈을 다 소진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많으면 모르겠지만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다면 이제 계속해서 생활비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점점 모아놓은 돈은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리저베이션 웨이지는 하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질 테니까 어떻게든 빨리 일을 시작하려고 하겠죠. 그 말이 바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이제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 실업 초기에는 이제 뭐 일자리를 잃고 이제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초기에는 대체로 뭐 어느 정도 높은 임금 같은 웨이지 오퍼를 잘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다가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모아놓은 돈은 다 소진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쳐다보지 않았던 웨이지 오퍼를 다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체로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구직 가능성은 상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유동성 제약과 같은 이런 것이 작동한다면, 그렇죠? 유동성 제약이 작동한다면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직 확률은 상승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이제 정책적인 시사점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처음에 실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뭐 고용 이력에 따라서 과거에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는가에 따라서 이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해고가 되었다, 파이어 되었다면 그럼 이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job separation에 대한 이유가 자기 과실인 경우에는 직원의 과실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지 않고요. 대체로 뭐 그렇지만 않다면 뭐 일정 기간 보통 한 6개월 이상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소득을 급여를 받았었다면 그렇다면 이제 실직한 이후에 일정 기간 뭐 짧게는 3개월, 4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뭐 물론 당연히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자발적으로 퀴트한 경우에는 당연히 뭐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되고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파이어 되었을 때, 해고되었을 때 당연히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파업 중인 경우에도 스트라이크 파업 중인 경우에도 이제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케이스가 이제 만약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해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그 청년들 구직 활동을 돕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재정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조금씩 아마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자세한 정책을 들여다보질 못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는가, 얼마만큼을 받을 수 있는가는 이제 실제로 실직 이전에, 그러니까 일을 하는 과정에서 급여가 얼마만큼이었는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급여 수준이 높았던 사람은 실업급여 수준도 높고
일을 할 때 급여 수준이 낮았던 사람은 당연히 실업급여 수준도 낮아요. 하지만 이게 미니멈과 맥시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게 소득이고요. 일을 할 때 실직 이전의 직장에서의 소득 수준이고, 이게 이제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이라고 한번 해보죠. 이건 실업급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요, 6개월 정도 이상 일을 했었더라면 그러면 반드시 최소 실업급여를 얼마 이상은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이 늘어나면 비례해서 늘어나다가 소득이 이제 어느 수준 이상 많았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경우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더 많이 주는 건 아니고 맥시멈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받습니다. 사실 이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들은 그 자신보다 낮은 소득을 받았던 사람과 이제 같은 수준의 실업급여를 받게 되고, 반대로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았던 사람도 최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득과 자신의 이제 이전 직장에서 받았던 소득과 비교했을 때 실업급여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하는 표현이 바로 Replacement Ratio, 소득 대체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신이 일을 할 때 받았던 평균 소득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자신이 지금 받고 있는 실업급여 수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소득 대체율이 높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린 그림을 잘 보시면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보통은 소득 대체율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소득 대체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미니멈 어마운트가 미니멈 레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 대체율이 반대로 굉장히 높고, 오히려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일수록 맥시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굉장히 높은데 실업급여의 맥시멈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로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는 한 40%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국도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전 직장에서 뭐 몇 년 동안 월 평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고 일을 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영상의 이유로 이제 해고가 되었습니다. 실직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충 말씀드리면 한 40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실업기간에 미치는 효과는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제가 좀 짧게 하고 싶었는데 제 생각에 37페이지까지만 하겠습니다. 1시간 정도의 시험 마지막 시험 범위여서 1시간 정도만 하고 싶었는데 37페이지까지 1시간에 못 끝내서 죄송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만 조금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실업급여 수준과 구직 기간 사이에, 실업 기간 사이에 이제 일정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소득 대체율이죠.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가 높으면 높을수록 실업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인데요. 미국에서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가 평균 40%라고 했는데 40%에서 50%로 25% 상승하는 경우죠. 이건 이제 10%포인트 상승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도 있고, 40에 25%는 40의 4분의 1은 10%니까 25%가 상승하는 경우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가 40%에서 50%로 상승할 경우에 구직 기간이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실업 기간이 15에서 25% 늘어나는데 대략 한 2달 정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가 상승하면,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보다 더 관대해지면 관대해질수록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업기간, 구직기간이 늘어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그 이전 직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았던 사람들일수록 실업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직장이죠. 그렇죠? 일을 할 때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지금 컨텍스트에서는 대체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가 높아진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실업급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니멈 레벨이 있기 때문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낮으면 상대적으로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가 이제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60%, 70%까지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엔 당연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리플레이스먼트 레이쇼가 상승하면 실업 기간이 늘어난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이러한 요인이 작동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ow wage worker들일수록,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일수록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어떻게 보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실업 기간은,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기간은 대체로 한 6개월 정도예요. 뭐 미국은 이거보다 조금 더 길기는 하지만 미국은 뭐 최장 12개월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고요. 뭐 경제 위기 상황에서 뭐 팬데믹 리세션이라든가 뭐 지난 그레이트 리세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을 해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구직 활동 자체가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급 기간을 늘려주는 정책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여하튼 실업급여를 이렇게 받다가 이게 이제 종료되는 시점이 도래하지 않겠어요? 6개월 정도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1월 달부터 실업급여를 받았고 6개월 동안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이 하루 전이에요. 강의 6월 2일 강의인데 지금 6월 1일입니다. 제가 만약 6월 30일에 실업급여가 이제 딱 만료가 된다면 더 이상 이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만료되는 시점에서 구직 가능성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현상이 실제로 데이터에서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실업급여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확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서치 코스트가 그만큼 상승하는 거예요. 사실 실업급여는 서치 코스트를 낮춰주는, 떨어뜨리는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가 사라져버리면 서치 코스트가 상승하게 되고, 서치 코스트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당연히 이제 확 떨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치 코스트가 실업급여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서치 코스트가 이렇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리저베이션 웨이지가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더 높은 웨이지 오퍼를 관찰할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까 실업 기간을 끝내고 고용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제로가 6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5개월입니다. 25주입니다. 25주. 그래서 6개월이죠. 6개월. 대충 6개월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직후에는 뭐 일자리를 얻는 사람들이 조금 많다가요, 쭉 떨어지다가 뭐 이렇게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실업급여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스파이크가 생기죠, 이렇게. 이제 실업급여 6개월 동안 다 받고 딱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이제 잡을 찾아서 일을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조금 일찍 끝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